안녕하십니까. 요해파 민사특별법 3개 남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크게 4덩어리,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과 이에 관한 권리,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관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자의 각종 권리와 의무. 구성 부분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복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파트. 그 중에서도 집합 건물의 구성 부분과 이에 관한 권리, 개념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들 하고요. 구분 소유자의 각종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고, 관리도 최근에 잘 나오죠. 일단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또 몇 가지 판례들,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집합 건물은 구성 부분이 3가지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그 다음에 이에 관한 각각의 권리가 있죠.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죠.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뭐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죠. 이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과 대지 사용권은 주로 공유 지분권이죠. 그 다음에 그 공유 지분의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그게 기본이죠. 그게 나중에 가면 관리단지에서 의결권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공용 부분 또는 대지 사용권에 관한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고, 그게 의결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죠. 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인 전유 부분이 되려면 일단 구조상 형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다만 이 구조상 형성 독립성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구조상 형성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되죠. 그게 구분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구조상 형성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형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할 것인지 또는 전체 건물을 한동 건물로 소유할 것인지 그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구조상 형성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걸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이걸 줄여서 구분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있어야 되고, 결론,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증축을 했을 때 증축 부분이 구조상 형성 독립성을 갖췄다,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할 수는 없고,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된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중요합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2가지가 있죠.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 부분을 말하는데, 법정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 또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냐? 복독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구조적으로 구조상 형성 독립성이 없어서 누가 봐도, 육안으로 누가 봐도 공용 부분임이 명백할 때 이거는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공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입니다. 즉 구조상 형성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유 부분처럼 보이지만 독립이죠. 전유 부분처럼 보이지만 규약 등으로 또는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공용 부분이다 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공용 부분은 누구 소유냐?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입니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명백한가,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하다. 그럴 때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겠죠. 그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 그게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인데 뭐로 판단한다고요? 전유부분 면적 비율. 요거 전유부분 가액 비율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유부분 가액 비율이 아니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다. 이러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이 있습니다. 절대적 일체성. 절대적 일체성이란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를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대지사용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은 절대로 분리처분이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도로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탄핵이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흠 하자는 어디에?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지가 있죠.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는 토지, 요거 그 외의 대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지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지가 전체가 대지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여기 일동 건물이 있는 이 바닥, 요건 이제 법정대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규약상대지 이렇게 부르죠. 규약상대지. 그 다음에 간주계약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가 있다.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사용권인데, 대지는 뭐 법정대지가 있고 규약대지가 있는데 규약상대지와 규약간주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자,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사용권이고, 이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토지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꼭 소유권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그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아까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하고 똑같죠. 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똑같죠. 근데 예, 다른 점이 오죠. 다만 규약이나 이런 걸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은 절대로 분리처분이 금지돼서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부르지만 요거는 분리처분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죠. 근데 그 분리처분 금지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의로, 이 물건은 대지에 관한 물건을 말합니다. 대지에 관한 물건, 뭐 대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를 미적한 물건을 취한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자, 이때 선의란 분리처분 금지 사실을 모르는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취득한 이 권리가 집합 건물의 대짐을 모르는 선의,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판례 할 때. 어쨌든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오죠. 전유부분에 설정된 가압류라든가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니까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된다. 자, 아까 선의의 뜻을 말씀드렸죠? 분리처분 금지 사실을 모르는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한 이 대지가,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 대지가 집합 건물의 대지다 라는 걸 모르는 선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겠죠. 뭐 그렇게. 이 대지는 당연히 분할이 금지가 됩니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 공유자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이나 대지 사용권은 공유 지분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공유 지분권에 대해서 민법 267조 적용을 배제합니다. 자, 민법 267조가 뭐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라는 규정인데 그게 집합건물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갑이 101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복도계단에 대해서 공용물에 관한 물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지에 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도에 관한 권리나 대지에 관한 권리는 공유 지분권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예를 들어 상속일 없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은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국유가 됩니다. 근데 복도계단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에 267조를 적용하면 요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기다 267조를 적용하면 민법 이 복도나 대지에 관한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구분 소유권과 대지 공용분할과 물권 및 대지 사용권이 분리 처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공용지분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 또는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267조를 적용하지 않고 이 구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국유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267조는 집합건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자,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 중에서 공용분에 관한 권리 중요합니다. 공용분의 사용 용도에 따라 잊지 마세요. 공용분에 관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을 독점하고 있더라.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하고 똑같이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용분에 관한 변경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여기 공용분의 변경입니다. 기억하시고 원칙입니다. 3분의 2 다만 그 공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복도계단을 변경함으로써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에 변동을 일으키더라. 이런 공용분의 변경일 때는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원칙 3분의 2와 예외 5분의 4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리, 통상 집행결이죠. 통상 집행결이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그게 공용분의 관리입니다. 보조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관리는 과반수. 변경은 기준이 뭐예요? 3분의 2. 근데 5분의 4로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과반수로 가는 게 있죠. 과반수로 가는 게 있는데 변경 중에서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변경은 3분의 2다. 관리는 과반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공용분에 관한 부담 수익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즉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죠.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수익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공용분에 관한 거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관리단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요. 관리단에 관리비에 관한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는데 관리비라는 건 보통 두 종류잖아요. 전유 부분 관리비가 있고요. 공용 부분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 관리비가 있는데 어쨌든 관리단 규약에 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요. 관리단 규약이 없어. 그래도 적어도 관리단은 이 공용 부분 관리비만은 집합건물법 17조에 따라서 규약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만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수선적립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용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분 관리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잖아요. 채권이잖아.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새 소유자에게도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공용분에 관한 채권은 아파트를 새로운 산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 갑이 관리비를 체납한 채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을 때 을은 적어도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그 중에서 적어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을이 승계한다. 당연히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겠죠. 그죠? 체납관리비만 승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또 하나 을도 관리비를 체납한 채 병한테 팔았다. 이때 최종 구분 소유자가 독박을 쓰는 거냐? 아니다. 갑을 병이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권을 상실한 갑과 을 적어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면제받지 못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면할 수가 없다.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중요한 판례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은 어떻게 정한다? 지분 비율, 전유부분 면적 비율. 그 다음 2항이 중요하죠. 101호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을 때 전유부분이 수인 공유일 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세 사람이 모두 참석해서 지분 비율로 행사할 수 있냐? 아닙니다. 행사할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요거 강행규정이라고 봅니다. 강행규정. 따라서 갑을병이 협의를 해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다. 그럼 아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라는 거. 자,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권 및 소지권이 있는데 원래 관리단 집회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을 합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3월 내에 관리인이 소집하도록 되고 있고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이런 경우 이렇게 소집을 하게 돼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자 여기는 의결권은 빠져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는 건 관리단 집회 소집했을 때 의결권과 관련된 거고요. 관리단 집회. 요거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집 청구와 관련된 거니까 의결권은 빠져 있고요. 단순히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단 집회 소집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관리는 소집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를 받았는데 일주일 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 내의 날을 집회 소집일로 정해서 소집 절차를 밟아야 돼요. 청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의 날짜를 정해 소집일 정하고 그 사실을 일주일 내 청구받은 지 일주일 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일주일, 2주일 기억하시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소집 통지를 할 때 관리단 집회 소집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집일은 청구받은 날부터 2주 내의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 소집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있죠. 걔네들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관리인이라고 관리단 집회의 대표기관을 말하는데 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통상 결의 정족수 뭐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또는 해임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해임과 관련해서 예외가 하나 있다.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어디다가 법원에 관리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 그럼 당연히 분양자 및 아파트 분양한 놈들 그 다음에 시공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자 담보 책임.
요 하자 담보 책임이 두 종류예요. 하나가 하자 보수 청구권, 또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법원은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말이 어려울 뿐이 하자 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하자 보수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자 담보 추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 판례를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집합건물 현재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정 책임이다. 법에서 정한 거다. 계약상 책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임 중에서 하자 담보 추구권은, 즉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추구권은. 입주자 대표회의, 하자 담보 추구권 행사 못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만 할 수 있다? 하자 보수 청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하자 담보 추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하자 담보 추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가 행사한다. 존속기간 하나만 기억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집안공사에 하자할 때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이고요. 이 10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요게 이제 최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최초로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분 소유자 의무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책임,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특별 승계는 별거 없죠. 관리단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전구분 소유자의 체납관리 비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관리단이 나왔죠.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 없어요. 조직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하는,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을 관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임차인은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비법인 사단이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보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된다. 비법인 사단이다. 그런 관리단, 뭔가 의결하려면 모여야 되죠. 그걸 관리단 집회라고 하고요.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 임시관리단 집회 하나는 봤죠.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관리인이 소집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기관리단 집회입니다. 자, 집회를 소집할 때 집회 소집 주체는 관리인인데요. 소집 절차가 뭐냐? 소집 통지입니다. 즉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전에 그 관리단 집회에 모여서 결의할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예요. 근데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동의. 구분 소유자 전원동의가 있으면 통지와 같은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데, 아까 통지하고 소집을 했을 때는 통지에 명시한 그 회의의 목적사항이 있잖아요. 요것만 결의할 수 있어요. 통지하고 소집했을 때는 통지할 때 명시했던 그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전원동의를 거쳐서 통지 없이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할 수 있는 결의사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지했을 때는 통지한 사항만 결의한다.
하지만 전원동의에서 통지 없이 소집했을 때는 제한 없이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의 방법. 전유부분 의결권 일단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라 그랬죠. 의결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외가 있더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그래서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을 했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자는 아직 구분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하지만 구분소유자에 맞먹어. 그래서 관리단 구성원이 돼.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예외가 있더라. 의결권은 참석해서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관리단 집회를 굳이 소집하지 않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서면 서류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결의하거나 서면 및 공인인증서로 결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할 때는 어떤 사항을 결의하든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4분의 3 찬성으로 결의하면 모여서 결의한 걸로 봅니다. 소집해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굵게 돼 있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있었다. 그 효력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신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결의 취소의 소는 됐고요. 그 다음 관리인.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기관이면서 업무집행기관을 말하죠. 첫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라면 선임 안 해도 되죠. 관리단 집회의 결의도 선임 또는 해임하고요. 관리단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심지어 법인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해임 중에서 예외가 있었죠.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등이 있을 때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다음 관리인의 권한이 아닌 것은 그 중에 조심할게요. 그죠? 공용부분 보존행위 이 관리인 권한이에요. 근데 전유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 권한이 아니죠. 전유부분 보존행위는 소유자가 해야 되잖아요. 요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용 관리인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이렇게 전유부분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관리인의 권한이 아니죠.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관리인의 보고 의무가 있죠.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보고를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의무라는 게 있더라. 3, 4번은 넘어가시고요. 관리위원회. 관리단에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래서 아까 관리인의 업무가 있었잖아요. 이거. 만약에 관리단의 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관리단의 관리위원회가 있을 때는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를 두었을 때는 관리인이 아까 뭐 공용보건의 보존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를 고치도록 하고 있고요.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두니까 그 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을 하고요. 임기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규약, 자치법규죠.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려면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칙이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쭉쭉 넘어갑니다. 이 규약은 당연히 규약을 만들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소유자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 집합건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심의 조정 사항들이 있죠. 여기서도 조심할 게 요거예요. 공용부분 보존관리 변경에 관한 문제. 여기에 전유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변경 그러면 틀려요. 공용부분에 관한 것만. 공용부분에 관한 분쟁만 집합건물 분쟁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이 됩니다. 그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끝내야 돼요. 단 30일의 범위 내에서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치긴 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분쟁 조정 절차를 연장했을 때 그 기한을. 그 다음 조정이 맞춰졌다. 조정이 끝났다. 그럼 당연히 조정안을 만들어서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 수락한 걸로 봅니다. 그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걸로 본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 재건축 복구가 있는데요. 요건만 보면 됩니다. 특히 내부적 요건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휴양 콘도미니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조트죠. 거기를 재건축할 때는 3분의 2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이 있으면 각 동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고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할 때 반드시 결의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건축 비용 분담, 비용이 얼마고 어떻게 부담한다.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건축 비용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만 재건축 결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실행할 단계에서 다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분담액 또는 이 분담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분담액을 정하거나 분담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담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분담액을 정하지도 않고 그 분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정하지 않았다. 그럼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용도 변경 재건축 결의 가능합니다. 인접대지와 합쳐 재건축 결의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상가 건물로 재건축하는 거 그런 결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 절차와 관해서는 재건축이 결의가 있었어요. 결의가 됐어. 근데 결의가 있다면 바로 재건축 절차로 돌입하는 게 아니라 그 결의에 재건축에 반대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즉 재건축에 다시 한번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이 서면으로 촉구받은 자가 2달 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봅니다. 재건축에 참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보고요. 복구는 딱 2가지만 기억합니다. 건물 가격에 2분의 1 이하가 멸실이 됐냐, 건물 가격에 2분의 1 초과 멸실이 됐냐,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걸로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몇실됐냐, 2분의 1 초가 몇실했냐, 그 복구는 달라요, 완전히. 이하 몇실은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초과 하게 되면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2분의 1 이하 멸실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가, 2분의 1 초과 멸실 복구는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자, 집합건물법에서 보실 게 딱 요 정도 내용이라는 거에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체크해드렸던 법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집합건물법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담보법은 시간을 좀 달리 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